안녕하세요. 잘생긴 김쌤입니다.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손 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켰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자신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정서학대로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특수학교는 그 비율이 58.2%로 일반 학교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리고 신고당한 교사 10명 중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실제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무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아주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규정에 따라 조사는 계속됩니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도 하고 무혐의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무혐의 통지 이후에도 다른 혐의로 교사를 계속 신고하는 괴롭힘이 반복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입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조용히 교단을 떠납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아이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법 조문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짚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정서적 학대 조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문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해를 끼쳐야 하는지, 누가 판단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나 다소 추상적이며 일반 국민은 물론 아동학대 관련 실무가도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지 판단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모르는 기준으로 교사를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였다. 정서적 학대. 벌점을 줬다. 정서적 학대. 자리를 옮겼다. 정서적 학대. 이 논리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훈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대상이 만 3세 유아냐, 고등학교 3학년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만 3세 유에게 교사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언어 발달도 완성되지 않았고 감정 조절 능력도 없습니다. 공포 반응이 각인됩니다. 애착이 무너집니다. 이건 발달에 실제로 해를 끼칩니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학생은 인지 능력도 있고 맥락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리 지름입니까?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법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면책해줘도 뚫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모두 사후 면책 조항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는 막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고, 수사, 출석, 무혐의.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이미 무너집니다. 무혐의가 나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해라는 객관적 기준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의 상해 진단서가 필요하듯 정서적 학대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 입건의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무서웠다는 진술 한마디로 수사가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면책 규정을
수사 개시 제한 규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없는 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법적 관문을 세워야 합니다. 면책이 아니라 입건 자체를 막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현직 특수교사로서 직접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특수학교에서는 매일 일어납니다. 발달장애 아동, 자폐성 장애 아동, 지적장애 아동 중에는 감각 처리 문제로 옷을 스스로 벗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복도에서, 갑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감각이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잡아야 합니다.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해 행동을 막아야 할 때, 다른 아이를 공격할 때, 도로로 뛰어나갈 때, 이 모든 순간에 교사는 아이의 몸에 손을 댑니다. 손을 잡고, 안고, 막고, 이끕니다. 이게 아동학대입니까? 지금 법대로라면 남교사가 여학생의 옷을 입혀줬다. 신고 들어오면 답이 없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신체적 접촉은 세 가지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안전보호 목적입니다. 자해, 타해, 이탈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제지로 이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일상생활 지원 목적입니다. 옷 입기, 배변 처리, 식사 지원. 중증 장애 아동은 이 모든 과정에서 교사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치료교육적 접촉입니다. 감각통합, 신체 이완, 물리치료 연계활동 등 교육과정 안에서의 접촉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시적 면책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남교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남교사가 여학생을 지원하는 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이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IEP의 신체 지원 필요성을 명시하십시오. 해당 학생은 감각 처리 문제로 탈해 행동이 발생하며 교사의 신체적 지원이 필요함이라고 개별화 교육 계획에 기록해 두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둘째, 행동 지원 계획에 제지 방법을 기술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체적 개입이 이루어지는지 PBS 계획서에 담아두십시오. 셋째, 가능하면 동료 교사나 특수교육 보조원이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드십시오. 특히 이성 아동 지원 시 이를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넷째, 매일 지원 일지를 짧게라도 기록하십시오. 월일 학생명 탈해 행동 발생, 교사가 안전하게 차게 지원함이 한 줄이라도 쌓이면 그것이 방어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왕자님이고 공주님입니다. 그 아이들을 온몸으로 지키는 교사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교육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 아이들 곁에 헌신할 교사가 사라지는 현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준비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목소리를 내십시오.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합격합시다. 그리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